안녕하십니까. 컨쇼 온라인 강연의 2부를 맡은 이도원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진행할 부분 주제는 학부모님 컨설턴트 만들기인데,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들어오면서 학생들의 그런 비교과적인 관리라든지 교과적인 관리에 있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컨설팅도 받으시고 강연에도 많이 다니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정보들을 학생에게 선생님들이 준다라고 했을 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컨설턴트도 있겠지만 학부모님들이 가장 도움을 많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제 학부모님 컨설턴트 만들기를 들으시고 좀 적용해 보신다라고 하면 실제로 컨설팅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컨설턴트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이 2부 학부모님 컨설턴트 만들기에 이제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성적표 제대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보고서 주제 선정에 관련된 팁을 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입시와 관련된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 바로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3가지를 다 알고 가신다라고 하시면 실제로 정말 컨설턴트가 되실 텐데, 그럼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제가 있는 정보를 다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컨설턴트가 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학부모 컨설턴트의 이제 기본 첫 번째, 성적표 제대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성적표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성적표를 보시고 등급만 보신 다음에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못했지? 아니면 우리 딸이 이 과목은 잘하는데 이걸 왜 그렇게 못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성적표를 제가 원본을 가져온 게 아니라 이제 중간에 다양한 정보들을 좀 빼고 가져왔는데 등급만 보여드리겠습니다. A부터 E까지의 학생이 있습니다. A는 영어라는 과목에서 이제 1등급을 받은 학생이고, B는 2등급, 3등급, 그리고 C는 영어가 4등급, 3등급, 그리고 D는 영어를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E는 영어를 5등급을 받았습니다. 누가 가장 잘했을까요? 사실 성적표를 이렇게 보게 되면 A가 1등급을 받고 E가 5등급을 받았으니까 A가 제일 잘하고 E는 제일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등급만 보시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종합 전형, 우리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종합 전형에서는 이 등급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다음은 원점수를 제가 가져다가 놨는데, A 같은 경우는 원점수를 95, 94점을 받았습니다. 되게 고득점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등급을 1등급을 받았죠. B라는 학생은 A보다 더 원점수가 높습니다. 96점, 98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등급이 3등급과 2등급을 받았죠. 그리고 C라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90점과 96점의 점수를 받았는데 등급이 4등급과 3등급을 받았습니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D라는 학생은 94점을 받았는데 이제 등급이 3등급을 받고, 마지막으로 등급이 제일 낮았던 E라는 학생은 원점수가 86점으로 5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원점수를 봤더니 등급이 왜 이 A라는 학생은 95, 94점을 받았는데 1등급이지? 그리고 왜 이 C라는 학생은 90점을 받았는데 어떻게 4등급이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이제 편차랑 평균을 보여드리지 않아서입니다. 평균과 편차를 보게 되면 이제 생기부에 어느 정도 한 90%의 이제 생기부를 다 읽으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될 텐데, 일단 A라는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일반고에서 영어라는 교과에서 평균이 70점과 68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편차는 18과 23으로 벌어져 있는데, 사실 일반고에서 이 정도의 편차를 갖고 있다라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편차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편차를 가졌을 때 원점수가 95점, 94점을 받으면 1등급 정도가 나온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B 학생이었죠. 이 B 학생은 외고를 다니는 학생인데, 이 외고에서는 영어 점수가 평균이 83점과 91점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점을 받은 이 B라는 학생은 등급이 2등급을 받았고 96점을 받았더니 등급이 3등급을 받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고에서는 학생이 이제 평균이 81점과 88점이 나왔습니다. 이때 학년 평균이. 근데 점수를 90점과 96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4등급과 3등급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이제 아까 D라는 학생은 뭐 지역의 자사고였고, 그리고 E라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과고 학생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84점을 받았는데 원점수를 86점을 받아보니 등급이 5등급이 나왔던 겁니다. 사실 이 성적표, 저희가 지난번에 컨설팅을 했던 친구들의 이제 성적표를 가져온 건데, 이 성적표를 봤을 때 영어를 못한 학생이 있었을까요? 사실 원점수만 보게 되면은 상당히 높은 점수로 다 상위권에 있는, 그리고 최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등급만 보시게 되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다양하게 구분이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전형에서는 이 성적표 자체를 보면서 우리 학생이 영어에 대한 능력이 높은지 또는 뭐 수학에 대한 능력이 높은지를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분석에 있어서 이제 그 자료 같은 경우는 원점수와 평균, 편차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공부를 좀 잘하는 학교, 그러니까 학교의 수준이 좀 높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다 열심히 하겠죠. 그럼 열심히 하다 보면 점수가 잘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값이 높게 잡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평균값이 높게 잡혔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편차는 적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수, 내가 가져간 점수, 원점수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되더라도 등급이 잘 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일반고 다니는 친구들 밑에 있는 이 표가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겠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학교가 입시만을 위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런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두가 공부하지 않기에 평균은 좀 낮아지겠죠. 근데 이 낮아진 평균에서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은 당연히 점수가 더 떨어질 거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원점수를 높게 가져가겠죠. 즉 편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크게. 그러면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뭔가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원점수를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0점 이상으로 받아줘야지 우리 학생이 이 과목에서 되게 좀 능력이 있는 친구구나 라고 학교에서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고에서는 이 원점수 싸움이 되게 치열합니다. 이 최상위권에서. 그래서 이제 이 좀 머리에 있는 학생들끼리,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끼리 되게 치열하게 등급 경쟁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종합전형에서만큼은 내가 만약에 상위 학교, 좀 인서울에 뭐 15개 대학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등급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 2부 강연, 학부모님 컨설턴트, 즉 학부모 컨설턴트가 된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나 우리 종합전형으로 우리 아이를 좀 보내보자고 하는데 내가 3.3등급이야. 그럼 어디 학교 가야 되지라고 물어봤을 땐 이렇게 외치십시오. 등급만으로는 종합전형 평가하기가 어려워. 성적표 갖고 와봐. 내가 분석해줄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 컨설턴트가 된다라고 하면 이 성적표의 다양한 부분들을 분석해줘야 되겠고, 제가 아까 원점수 평균 편차가 한 90%를 차지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머지 10% 부분이 이 수강자 수라든지 또는 이 과목에 들어가는 어떤 과목인지가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사실 우리가 흔히 특목고, 뭐 자사고라고 표현하는 그런 학교군들은 커리큘럼에서 일반고에서 볼 수 없었던 커리큘럼들의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크리티컬 리딩이라든지 인터내셔널 스터디스라는 그런 과목들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이름이 가려지더라도 이 학생이 특목고인지 자사고인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다. 또 과목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평균이라든지 편차만 보더라도 이 학교 학생들의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등급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적표를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성적표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함축이 돼 있다. 또 등급만으로는 평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점수와 평균 편차의 그런 중요성,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이해를 해주시고 학생들을 불러 앉히고
우리 아이야, 너는 이런 성적이 정말 낮게 나왔으니 뭐 원점수를 높게 올려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단순히 등급이 낮다라고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라고 하면 학생은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이 꼭 필요하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부모 컨설턴트의 이제 기본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등학교 보고서 주제 선정에 관련된 팁을 드릴 건데 2020년도 이제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보게 되면 고등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보고서를 내기란 이제 쉽지 않게 됐어요. 사실 과거만 하더라도 이제 보고서를 제출할 때 학생이 자율적으로 뭔가 주제를 연구하고 탐구해서 주제 선정을 해서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버리면 생활기록부에서 좀 기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려워진다라는 거지 아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이유가 교과 과정 내에서 이제 학생의 그런 주제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보고서가 된다라고 하면 학교 내에 이제 생활기록부에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학교 교내 선생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보고서 주제라든지 그런 연구 방향성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그 보고서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집에서 나 혼자 좋은 대학 갈 거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 학교 선생님 뭐 필요 없어 라고 해가지고 뭐 연구보고서를 마음대로 주제 선정하고 뽑는다 라고 해버린다면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이 기재 요령에 근거해서 이 기재 요령은 교육부에서 제공한 자료거든요. 이 기재 요령에 근거해서 이제 학생의 그 보고서를 안 넣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연구보고서를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 최대한 그런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 선생님과 소통을 통해서 보고서를 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보고서 주제를 선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자, 첫 번째는 교내 학업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뽑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사이트에 대해서 이제 활용 방법을 드릴 건데 자, 제가 아까 2020년도 이제 그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안에서는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 내 연구 보고서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학업 교과, 그러니까 우리 수업 중에 아니면 또는 뭐 동아리 활동 중에 진로 방향성, 나의 진로랑 연관시켜서 주제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많은 좀 입시 관련된 영상들, 정보들이 정말 많이 넘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의 중요성은 모든 학생들이, 보통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를 내가 어떻게 뽑아야 되지? 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 진로랑 연계 안 시키고 그냥 다양한 주제 선정을 통해서 막무가내로 보고서를 뽑는 경우가 덜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보고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작성할 줄 알아요. 그럼 거기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뽑냐가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또 생활기록부에 적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업 교과 내에서 우리 학생이 진로가 어떤 식으로 설정되어 있는지에 관련해서 주제를 잡으시고 그에 따른 연구활동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 그 연구활동을 교과 수업 시간 동안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 동아리죠. 이 동아리 내에서 충분히 주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학기 초에 계획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아리를 그냥 단순히 무임승차해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연구 방향성을 뽑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에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 동아리 내에서 최대한 내가 내 주제 연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계획서도 작성하고 방향성을 잡으셔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아직 진로 어떤 식으로 뭔가 주제 선정을 하기가 좀 어려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사이트 활용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 이제 리스라는 논문 사이트를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희망대학 학과 사이트를 이제 활용할 계획인데 이 리스라는 논문 사이트가 뭐 사기관이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 공기관에서 만든 사이트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공짜입니다. 원문을 국문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공짜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석사 학위 논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 석사 학위 논문을 그대로 그냥 가져다 써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리스라는 논문 사이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좀 트렌디함? 그 분야에 대한 트렌디함도 파악할 수 있고, 실제 이 분야,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동향이 흘러가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난 생명 쪽에 관심이 있는데, 나는 기계 쪽에 관심이 있는데, 근데 사실 생명과 기계는 정말 다양한 분야가 또 거기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스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또 어머님들께서 어려워하실 수가 있고 또 학생분들께서 어려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사이트를 캡처해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이트 첫 화면이 있을 텐데,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주제 또는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학과와 관련된 키워드를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이 네모박스 안에. 그래서 검색을 눌러주게 되면 다양한 논문들이 나와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만 주제를 읽어주면 그 제목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키워드들을 주제로 우리 학생은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뽑아냈던 그 논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고 문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기에 있는 자료들이 저의 분석 자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료를 뽑아주면 좋고, 만약에 내가 그것조차도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마우스의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제별 최신 인기 논문이 나오게 되는데, 내가 계열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는 뭐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크게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공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교육학 계열로 진짜 대학교 학과 계열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이유가 아까 석사 논문학이라고 그랬죠. 이 석사 논문이기 때문에 관련된 계열의 그 학과들이 있습니다. 인문과학 계열을 눌러보시면 언어과학, 국어국문학, 일어일문학, 중어중국학, 동양어문학, 영어영문학, 독어동문학, 실제 대학교에 있는 학과들로 이루어져 있게 되겠죠. 그럼 내가 도고동문학으로 뭔가 비교과적인 부분들, 내 진로 방향성을 잡았는데, 그러면 도고동문학에서는 어떤 논문과 어떤 연구가 정말 트렌드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걸 클릭해주면 도고동문학과 관련된 연구 논문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그럼 그 상위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제 활용도가 있거든요. 그 활용도가 보통 높은 순서대로 논문이 나오는데 한 10개 정도만 읽어보시면 최근 5년 동안에 그런 논문, 그 연구 주제에 대한 가장 트렌디한 논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그 논문 자체를 가져다가 베껴 쓰는 것이 아닌 논문에 대한 그 키워드들을 뽑아내서 나만의 연구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 나만의 연구라는 것은 우리 학생은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논문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희망대학,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학과 사이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 뭐 비교과를 준비하는 학생들, 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실제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학과의 홈페이지도 안 들어가 본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왜 들어가 보라고 하냐면 학과 소개를 읽어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그 학과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과의 방향성을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A라는 대학의 전기전자공학과는 바이오 계열과 엮여서 바이오 관련된 전기전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학과를 목표한다라고 하면 뭔가 바이오와 관련된 전기전자에 관련된 연구라든지 그런 관심사가 보여질 수 있는 독서 목록을 읽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물론 그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쓰겠지만 그 학교를 썼을 때 면접이라든지 자소서에서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 훨씬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과 교과목의 커리큘럼을 보는 겁니다. 아까 1부에서 학과 교과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과 커리큘럼을 보라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학과 교과목 커리큘럼에 보통 1학년이라든지 2학년 과목을 보면 우리 학생이 대학교에 가면 대학교에서 1학년 때부터 전공 과목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교양 과목이라든지 전공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선수 과목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보통 그런 선수 과목들이 고등학교스럽거든요. 예를 들면 뭐 물리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물 또는 화학, 이런 일반적인 학문들을 배웁니다. 그럼 그 과목들을 보고 내 전공 과목이 이런 거구나,
또는 내 전공 과목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전공 과목 내에서 어떠한 연구 활동이라든지 보고서 활동을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까 그 리스라는 논문 사이트와 대학 학과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보통 내가 연구보고서라든지 뭔가 주제연구 탐구 활동을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학부모 컨설턴트의 기본 세 번째, 입시계에서 이제 가짜뉴스 바로잡기입니다. 요즘 코로나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짜뉴스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입시철만 되면 가짜뉴스들 당연히 많이 올라오겠죠. 뭐 카톡방이라든지 아니면 카페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가장 많이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가짜뉴스들에 대해서 좀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제가 네 가지로 이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필요한 독서 권수가 몇 권입니까? 네, 저는 보통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받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필요한 독서 권수는 사실은 학생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이 성적이 정말 낮은데 독서를 정말 뭐 한 30권이라든지 뭐 40권처럼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1차에서 통과됐을 때 면접에서 학생이 정말 이 독서를 읽었는지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1학년 때 우리 학생이 3권을 읽었어요. 그리고 2학년 때도 독서를 4권을 읽었는데 3학년 1학기 때 독서 권수가 15권입니다. 자, 대학교에서는요,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누군가의 학부모였고 또 학생이었기 때문에 3학년 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독서를 1, 2학년 때는 2권, 3권, 뭐 또는 3권, 4권 읽었는데 3학년 1학기 때 15권을 읽었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서류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낮아지겠죠. 그냥 책 이름만 넣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는 면접에 돼서 1차에 붙어서 면접 때 독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질문이 들어가겠죠. 정말 읽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자, 또 이제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필요한 봉사 시간입니다. 비교과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독서 또는 봉사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봉사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도 많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이 정도의 봉사 시간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필요한 봉사 시간은 사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마다 다 스토리라인을 다르게 뽑기 때문에 방법들이 다른 건데, 학과로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있는 직업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의료개업 종사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의료개업이라든지 선생님이 갈 수 있는 학과들, 뭐 사범대라든지 아니면 보건학과 또는 의료학과 같이 봉사와 희생정신이 좀 더 필요한 그런 학문들을 배우는 학과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봉사 시간의 양이 대부분의 학생들보다는 좀 더 많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학과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학과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봉사 시간은 그냥 옆에 있는 학생들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학생들이 몇 시간 정도 해요?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보통은 한 학년당 보통 한 30시간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거든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 25시간이 30시간보다 더 떨어지고 뭐 35시간이 30시간보다 더 잘한 거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또한 봉사 시간에서 단순하게 내가 어떠한 기관들을 A기관, B기관, C기관, D기관 뭐 여러 기관들을 막 다니면서 봉사 시간을 채웠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학들이 평가했을 때 이 학생 그냥 단순히 봉사 시간 채우려고 여러 가지 기관들을 다녔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학년 때부터 어떠한 봉사 기간을 정했다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3학년 때까지 지속성 있게 봉사 기간을 계속 가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적어도 3년, 2년 정도는 그 봉사 기관에서 봉사를 해야지 이 봉사 기관이 이 정도의
흐름으로 뭔가 봉사를 하고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면접 때 너 여기 왜 봉사기관에서 이렇게 봉사했니? 무슨 봉사했어? 그럼 이 봉사했을 때 뭘 느꼈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고 가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많이 오해하는 세 번째, 생기부 몇 장 필요해요? 아니, 학생부 이제 고3 되면은 지금 아직 예비 고1 학생들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실제로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항목들이 축소가 되면서 장수는 더 줄어들었겠죠.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그 수시철에 되면 물어봅니다. 그래서 A 학생이 동국대를 쓰고 B 학생이 동국대를 썼습니다. 다 다른 학과를 썼는데 야, 너 몇 장이야 생기부? 야, 그리고 무슨 어플, 이상한 어플이 있거든요. 그 어플에 봉사 시간, 독서 권수, 생기부 몇 장인지 씁니다, 실제로. 그러면 내가 거기 학교에 붙을 확률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 수치예요. 생기부 장수가 많다고 절대 우리 아이의 비교과가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활동을 했고 그게 내 진로 방향성과 내가 지원한 학과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잘 맞는지를 평가하는 게 종합전형인데 내가 단순히 생기부가 몇 장 있다고 해서 그 학교가 뽑아주는 건 절대 없습니다. 물론 생기부를 과거에는 많이 쌓은 학생들 같은 경우 그 안에 뭔가 내용적인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뽑힌 건데 이 학생이 그 내용에서 뽑힌 거지 이 생기부 장수가 많아서 뽑힌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절대 생기부가 몇 장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거 궁금해하지도 말고 또 어떻게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생각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옆집 아이가 우리 아이보다 생기부 장수가 한 장 더 많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신경 써주시지 마시고 내용적인 부분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활동 영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활동 몇 개 정도가 보통 이 동아리 영역에 활동 몇 개 들어가면 좋아요? 선생님 진로 활동에 활동 영역 몇 개 들어가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활동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동아리에서 7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 자수를 맞춰서 7개를 꾸역꾸역 넣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설명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설명글이 된다라는 건 야, 그거 너 말고 옆에 있는 학생도 그 동아리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기본적인 거잖아. 그건 너가 한 게 아니라 동아리가 한 거잖아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유의미한 평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활동 몇 개를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제대로 한다라는 게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과 그리고 내가 희망하는 진로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서 영역 내가 진행한다라는 그 활동을 길게 늘려뜨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왜 그 활동을 했으며 그 활동은 어떠한 내용이었으며 이 활동을 해서 뭘 배우고 뭘 느꼈는지를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선생님, 그거 선생님이 작성하는 건데 저희가 어떻게 작성하나요? 보통 학기 말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학생하고 소통을 합니다. 소통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또 빠진 거는 있는지 또 추가하고 싶은 거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때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컨설턴트가 된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보통 그렇게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기본 정보를 가지고 좀 컨설팅을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오늘 저 이도원 컨설턴트가 2부에서 이제 학부모님 컨설턴트 만들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린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부에서는 이제 서영진 컨설턴트가 이제 컨쇼 스토리보드와 함께 4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